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 공남자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비싼 구두를 사고 나서 후회했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퉜을까? 이 질문들의 답은 놀랍게도 하나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즉, 마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독일의 심리학 베스트셀러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가 쓴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을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생존 도구로 제시합니다. 심리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15분 동안 여러분이 그 운전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법칙 핵심 11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나, 셀프, 너, 아더즈, 세상, 월드. 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 우리는 매일 3가지 질문과 씨름합니다. 내 감정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3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가지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오류들을 모르면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고 타인에게 휘둘리고 결국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은 이 함정에서 우리를 구하는 가장 실용적인 지도입니다. 가짜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연인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느낌으로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심리학은 이 문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를 가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짜 감정의 치명적 단점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무시했어? 이렇게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반면 진솔한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외롭고 슬퍼. 이 말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오직 나만이 아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솔한 감정을 표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고요. 오늘부터 감정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것은 판단인가? 감정인가? 라고. 인지부조화.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할까? 비싼 구두를 샀는데 발에 맞지 않습니다. 환불 영수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걸어서 발이 부은 걸 거야. 내일은 괜찮겠지.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뇌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 사이의 모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고수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연애를 끊지 못하는 이유, 수익이 나지 않는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뇌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손절하는 것.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평생 발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리프레이밍, 현실을 바꾸는 액자 갈아 끼우기. 버스를 놓쳤습니다. 오늘 일지는 엉망이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다른 액자에 끼워보면 어떨까요? 걷기 운동의 기회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리프레이밍의 본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리프레이밍의 핵심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로 전환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문제를 찾는 모드에서 해결책을 찾는 모드로 바뀝니다. 이것이 심리학이 검증한 가장 강력한 사고 전환 기술입니다. 습관화, 즐거움은 끊어서, 고통은 한 번에, 반복은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입니다. 처음 먹는 초콜릿은 황홀하지만 매일 먹으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처음 듣는 음악은 감동적이지만 100번 들으면 배경음이 됩니다. 심리학은 이 습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2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즐거운 일은 자주 끊으세요. 영화를 볼 때 중간에 잠깐 멈추면 뇌는 재개 시점을 새로운 즐거움으로 인식합니다. 휴가도 길게 한 번 가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가는 게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둘째, 고통스러운 일은 한 번에 끝내세요. 청소나 세금 계산을 중간에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 뇌가 고통을 처음부터 재경험합니다.
차라리 단번에 끝내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즐거움은 나누고 고통은 몰아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설계하는 습관화의 역설입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 내가 늦으면 로맨스, 남이 늦으면 불륜, 내가 지각하면 교통체증 탓입니다. 상대방이 지각하면 게으른 성격 탓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나의 실패는 상황 탓으로, 타인의 실패는 성격 탓으로 돌리는 뿌리 깊은 편향이죠. 왜 이런 오류가 생길까요?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볼 때 주변 상황까지 함께 봅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볼 때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오류가 무서운 이유는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짓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처방은 간단합니다. 타인에게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자문하세요. 어떤 외부 상황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 한 가지 질문이 수많은 다툼을 예방합니다. 투사, 내 방식대로 위로하지 마세요. 친구가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나의 감정과 해결책을 타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심리적 실수입니다. 내가 너라면 은 공감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릅니다. 나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동정과 공감의 구분입니다. 동정은 상대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공감은 구덩이 밖에서 사다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도움이 가능합니다. 충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이 한마디가 상대를 구하는 사다리입니다. 적극적 경청,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기술. 대화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심리학은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해와 동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100% 이해하면서도 0%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의 핵심은 머릿속에 가위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의 사이의 줄을 잘라내는 것이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당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반론을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심리학 연구는 또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들어주면 상대도 비로소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대화에서 이기고 싶다면 먼저 들어주세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설득의 무기입니다. 첫머리 효과와 최신 효과, 면접과 발표, 언제가 가장 유리할까? 여러분이 5명 중 몇 번째로 발표하고 싶으신가요? 심리학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 번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처음 들어온 정보와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를 가장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중간은 망각의 구간입니다. 첫머리 효과, 프리머시 이펙트는 첫 번째 정보가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첫 번째 지원자는 이후 모든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이 기준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나서세요. 최신 효과, 리슨시 이펙트는 마지막 정보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게 기억되고 싶다면 마지막을 선택하세요. 피할 수 없이 중간 순서라면 강력한 반전이 필요합니다.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사례나 독창적인 시각으로 망각의 구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점화 효과, 무의식을 조종하는 단어의 힘.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친절, 배려, 유쾌함 같은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먼저 읽게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타인과 대화한 결과 훨씬 더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점화 효과입니다. 특정 개념을 먼저 활성화하면 이후의 생각과 행동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주변의 단어와 이미지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기 전 편안하다, 유쾌하다는 단어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협상 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거나 아늑한 이미지로 공간을 꾸미면 상대의 무의식적 호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신경학적 준비 작업입니다. 정박 효과, 연봉 협상에서 승리하는 법.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첫 번째 숫자를 제시하는 순간입니다. 정박 효과는 처음 제시된 숫자가 다처럼 기준점을 형성한다는 심리 법칙입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듯
우리의 판단도 첫 숫자 주변을 맴돕니다. 실험이 있었습니다. UN 가입국 수를 맞추기 전에 무작위 숫자를 보여주었더니 높은 숫자를 본 그룹이 일관되게 더 높은 국가 수를 예측했습니다. 전혀 무관한 숫자가 판단을 왜곡한 것입니다. 연봉 협상에서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수줍어하지 말고 먼저 높은 금액을 제시하세요. 상대방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첫 제시액이 높을수록 최종 합의 금액도 높아집니다. 협상에서는 기준점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게임을 주도합니다. 자기 효능감, 행복은 통제감에서 온다. 요양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직접 화분을 선택하고 돌보게 했고 다른 그룹은 직원이 대신 화분을 돌봐주었습니다. 18개월 후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화분을 돌본 그룹의 사망률은 15%, 돌봄을 받은 그룹의 사망률은 30%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생존율을 2배나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효능감의 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외부에 맡깁니다. 회사의 결정, 타인의 평가, 상황의 흐름, 이럴수록 내가 결정하는 작은 영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상 정리, 점심 메뉴 선택, 산책 루트처럼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우리 뇌에게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1968년 하버드 교수 로버트 로젠탈이 실험을 했습니다. 교사들에게 이 학생들이 올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무작위로 선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 로젠탈 효과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의 기대가 높아지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학생은 그 관심을 받으며 실제로 성장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모습을 먼저 칭찬하세요. 당신은 참 배려심이 깊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적용해보세요. 오늘 나는 성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마음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법칙 핵심을 3가지 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짜 감정을 구별하고 인지부조화를 인정하고 리프레이밍으로 현실을 재해석하세요. 관계를 위해서 기본적 비인 오류를 경계하고 투사 대신 공감을 실천하고 이해와 동의를 분리하여 경청하세요. 성공을 위해서 정박 효과로 기준점을 선점하고 정화 효과로 무의식을 준비시키고 자기 효능감으로 통제권을 회복하세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능숙한 운전자가 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편향과 오류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작동 원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운전석에 앉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